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10월 15일 또 토요일이 찾아왔습니다. 토요일에는 뭐다? 예, 찐시황이다. 네, 누구와 함께? 접니다. 네, 오늘 한 주 4일 동안의 거래였습니다. 4일 동안의 거래였는데 시작부터 이제 하루 쉰 건 좋은데 월요일날 대체 공휴일 쉰 건 좋은데 한번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뭔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또 한번 충격을 받나 싶었더니 좀 살아 움직이는 변화 보이다가 이 주말을 앞둔 미국 시장 또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지금 생각의 생각, 고민의 고민, 모든 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 정도에서 해도 너무한다. 예, 멈출 기미가 없다. 이런 쪽에서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아마 오늘 또 금요일이라서 혹시나 또 한 잔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좀 푹 주무셨다가 미국 시장 보고 또 갑자기 기분이가 또 안 좋아지는 이런 현상이 나온 게 오늘의 토요일을 바라보는 저희 또 투자자들의 심정이 아닌가. 또 팔로 가족분들 모두 또 이런 복잡한 마음에서 또 주말 금요일은 좀 쉬면 안 될까요? 네, 좀 하고 싶어도 확 밀고 싶어도 조금 좀 주말에 좀 쉬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나오면 안 될까요? 하지만 요즘의 상황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오늘 미국 시장 동향을 봐도 저점에서 지옥에서 끌어올려 놓고는 그 다음에 다시 지옥으로 밀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 참 바라보고 있는 심정이 좀 착잡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미국 시장과 흐름들 잠깐 한번 점검을 해보게 되면요. 오늘 미국 시장 동향은 일단 계산에 약간 없었던 부분이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나오는 변화 이에 대해서 조금 좀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됐는데 오늘 JP 모건 실적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양호했습니다. 그래도 뭐 EPS 2.98인데 3점 얼마로 나오다 보니까 금융주를 바라보는 쪽에서 괜찮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그러니까 금융사가 투자은행이 실적이 좋다는 얘기는 과연 뭐 있겠습니까? 네, 여기저기 가서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장이 안 된다, 뭐 거래대금 줄다 보니까 위축된다, 운용수익 떨어질 거다라고는 했지만 실적이 났다는 얘기는 아주 극나라하게 악랄하게 공매도했다는 얘기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중에 한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한국에도 있겠죠. 네, 이러다 보니까 갖고 있는 자산을 또 트레이딩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 네, 이런 금융사들이 실적 괜찮다는 거 보고 솔직히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네, 롱쇼 전략을 하기 위해서 롱은 사라졌고 숏만 판치는 이런 세상 쪽에서 투자은행들의 실적이 그래 뭐 선방했다. 뭐 지들은 그러겠죠. 잘했어. 우리 이제 최소한의 보너스는 받을 수 있을 거야. 그 사이에 그만하겠습니다. 네, 이런 뭐 자본시장에서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또 시장 맞춰서 어떤 방향성 가지고 대응하는 쪽에 성과를 냈다. 참 모르겠는데 씁쓸하죠. 어떻게 수익 냈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이런 물론 또 어떤 누구가 잘못했다는 것보다 뭐 정상적으로 그래 공매도 전략 쓰는 거 좋습니다. 근데 왜 불법 공매도를 이렇게 해가면서 뭐 과징금 1억 내고 수익 한 15억 챙겨가면 되지 뭐. 이것도 레버리지 싸움이네요. 네, 좀 짜증나는 요즘 얘기가 많다 보니까 갑자기 또 욱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안 풀리고 있는 게 영국 얘기죠. 이번에도 재무장관 콰지콰탱 네, 이름 멋있습니다. 약간 힙한 분위기신 것 같긴 한데 이분이 또 경질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인세 다시 돌아가는데 중요한 거는 영국에 지금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들이 지금 잘못하게 되면 우리 국민연금 다 망해 좀 도와줘 라고 중앙은행이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지금 조용합니다. 주말 사이에 이게 한번 얘기가 나와야
중앙은행이 계속 또 그나마 QE를 좀 연장을 시켜서 금리를 안정시킬 때까지 가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이게 시장의 안정을 좀 찾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요 약간 어지러운 국면들이 좀 계속 대치가 되고 있죠. 그래서 결론은 오늘도 보면은 주가는 당연히 급락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3%씩 나스닥 기준으로 빠지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게 되면은 또 유가는 또 급락. 네, 유가 하락하고 달러 강세. 금리 다시 10년물은 4%대, 2년물은 또 4.5%대까지 기어이 또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현상은 그래 어제는 그 전날이죠. 그 전날은 CPI 충격 때문에 그래도 뭔가 변화가 나왔지만 오늘 나왔던 이제 또 빅테크 종목들의 주가를 보게 되면 딱 다우에 포획되지 않은 종목들 중심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확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할까? 뭐 의미하는 거 없고요. 그냥 다시 이 정도에서 또 매도포를 가동할까라고 생각하다가 또 살짝 올라오다 보니까 아니 지금이라도 때를 넣어주면 또 매도 숏 플레이죠. 이거를 놓칠까봐 이렇게 또 급박하게 또 끌어내리는 현상들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이게 보니까 또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끝났고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 넷플릭스 또 테슬라 그리고 이제 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식으로 또 빅테크 기업들이 먼저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스닥의 낙폭이 하락된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기업 실적 들어왔어.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기조가 실적 시즌이 없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보는 게 CPI 발표돼서 뭐 충격을 받던 변동성이 커지고 그럼 약간 잠잠했던 게 그 다음 FOMC 넘어가기 전에 요 사이 기간 동안에 그래서 좀 한숨 좀 돌리자 그러면서 변화가 나왔던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그 사이에 또 기업 실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업 실적들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S&P 500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팩트셋에서 나오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 S&P 500 기업들의 이번 3분기 기업 실적은 지난 작년 동기 대비해서 2.6% 하락할 걸로 전망합니다. 근데 시장은 너무 좀 낙관적으로 보는 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가 좀 커져 있죠. 근데 이런 쪽에서 실적 추정치를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지 못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드는 게 이번에 오늘의 움직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왜냐하면 빅테크 기업들을 다 끌어내렸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나 그거 아니죠.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에서만 하는 그러니까 미국 내수적인 빅테크가 아니죠. 내수에 가까운 쪽이라고 보게 되면 IBM 정도?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해외에서 모두 다 진출이 돼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럼 해외에서 돈을 벌어서 이제 본국으로 송환하는 과정이 나오죠. 근데 그러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물론 최근에 이슈는 좀 있습니다. 지금 광고 영상 한 5분 정도 집어넣고 거기서 수익 나오는 거를 약간 어떤 쪽으로 챙기냐면은 이 이용자들한테 금액을 낮춰주겠다. 우리나라 돈으로도 5,000원대인가 그렇죠? 9,900원에서 5,000원. 근데 영상 보기 위해서 약 한 5분 정도 광고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겠죠? 요거는 그냥 이게 약간 유튜브 정책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넷플릭스 비장 쪽에서는 약간 OTT로 들어갔는데 OTT보다 플러스 알파 플랫폼화 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됐었을 때 이용자들은 싸게 이용해서 좋고 하지만 넷플릭스 입장 쪽으로 보면은 이거 지금 이제 광고에 대한 이제 광고를 받기 시작하겠죠. 근데 지금 얘기는 이 정책 나오고 광고가 거의 매진 솔드아웃 됐답니다. 그 상황에서. 왜냐면 이게 약간 넷플릭스가 갖고 있는 경쟁력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광고가 들어오면서 이런 광고가 들어오는구나. 근데 이런 컨텐츠에는 이런 광고 쪽에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내가 약간 타겟팅 광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맞춰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디지털 광고의 가장 큰 핵심은 가장 효과적으로 광고를 하면서 거기서 이 광고한 광고주들한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효과가 좋았어요 라고 어필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넷플릭스가 과거 그냥 스트리밍 서비스만 하던 부분 쪽에서
광고에 대한 시각적으로 넓히면서 여기서 파워를 업한다라는 부분들은 생각보다 또 다른 영역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머리 잘 썼죠. 머리 잘 썼는데 이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물론 이제 요금제는 낮췄다고 하더라도 지금 갖고 있는 풀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기업 수익 측면으로 보게 되면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되겠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넷플릭스 분석하는 시간이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뭐 넷플릭스 얘기는 약간 논외로 하고요. 그러면 해외에서 이제 돈을 벌어다가 미국으로 송금해야 되는데 이 달러화 강세가 약간 연초 대비해서 20-30%가 올라온.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빅테크 기업들은 차손을 볼 수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이 정도까지 감안하고 실적을 부른가 너희들 맞냐라고 리서치 기관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리서치 기관들은 아직 실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과 괴리들을 아직 좀 파악하기가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둔 다음 주를 대비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조금 더 낙폭이 주가가 하락하니까 뭐 별 이유 다 갖다 대는 거죠. 예, 주가가 또 반등하게 되면 또 좋은 이유 갖다 대고, 거기다가 조금 좀 변화가 나올 것 같으면 자 이제부터 고 하다가 또 흔들리게 되면 잠시만, 네, 무슨 다들 예언자가 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저도 괜히 그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닐까 싶어서 좀 마음의 두려움이나 또 죄송함도 점점 커지면서 이제 예측 안 하려고요. 예측 안 하고 또 요즘 봉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는 이런 상황들 이제 안 하려고요. 예, 그랬다가 설레발과 기대감이 또 절망과 공포로 나오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저희가 감정 소모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감정 소모와 이게 다 스트레스로 연결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점점 더 지쳐가는 하나의 원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참 덤덤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덤덤하기가 또 뭐 힘든 게 지금 현실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또 무덤덤할 수도 없는 게 인간이고, 당장 내 돈들이 손해보고 있고 거기다가 이거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거 어디에 쓸 돈인데 이거 와이프 몰래 투자한 돈인데 이런 모든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감각이 돈에 투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은 그냥 한탄 방송, 예, 그냥 짜증 방송, 짜증 내면 안 되죠. 예, 좀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하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바닥을 어떻게 찾겠느냐 라는 과정 쪽에서는 근데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딱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기적으로는 보수적 관점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시장이 큰 명제가 바뀌어야 어떤 대바닥을 찍었다, 변화가 나오겠다라고 보는데, 이 대바닥을 찍었다는 관점들의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몇 가지가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연준의 변화가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부터 금리 많이 올라서 물가가 좀 잡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제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적어도 안 올려야 되겠죠. 근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의 연준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이번에 3.5에서 3.75, 이번에 0.75 11월 2일 날 올린다고 하죠. 그러면 75bp가 올라간다 가정하게 되면 그럼 4.25에서 4.5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11월 달에 벌써 4.5.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연준이 지금까지 보여준 뉘앙스를 그대로 가서 이 9월 달 물가 수준을 보는 시각들이 이렇게 많이 안 빠지는 물가를 보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겠느냐. 어제도 보니까 연준 위원들 다 나와서 하나씩 1번부터 12번 다 무슨 아바타입니까? 똑같은 얘기만 하고 계세요. 거의 뉘앙스는 살짝 걱정은 해준 척 하면서 그래도 물가 보면 안 돼. 이런 얘기들 다 똑같이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기대할 게 전혀, 연준 위원들 나오게 되면 이제 그냥 두렵죠. 또 어디다가 그렇게 강한 얘기를 하려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이제 점도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점도표가 제일 중요한데, 점도표에서 나온 얘기는 이제 거기서 이제 가지고 연준 위원들의 생각이나 모든 걸 추정하면서 시장의 기준점으로 맞춰가기 시작하죠. 지금 지난달까지 연준의 입장을 보게 되면 이제 한 3번 정도 올리면 거의 이제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관망하지 않을까가 이제 첫 번째.
그럼 세 번에 얼만큼 움직일까라는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역추적하는 거죠. 점도표상에는 한 내년 초까지 바라봤었을 때 한 4.6 정도가 중간값 정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4.6 정도를 바라보면서 이번에 0.7을 올립니다. 그럼 4.5입니다. 그러면 한 두 번 금리 인상 남았는데 4.5 다 왔는데? 라는 생각들이 들다 보니까 어제는 급반등. 이렇게 되면은 뭐 물가가 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피크아웃 기조가 나오고 있는데 약간 저희가 알고 있는 렌트비 관련된 쪽의 흐름들이 어쨌든 방영될 거야. 근데 거의 다 왔어. 4.6대 4.6.2, 4.62 얼마 4.5 다 온 것 같은데라고 해서 어제 또 약간 폭주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점도표가 고정이 된 게 아닙니다. 점도표는 위원들이 다 이제 장기적으로 요 정도 다 점을 찍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평균을 내는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이게 중요한 거는 11월 2일 가서 보니까 물가 잘 안 빠지네. 우리가 금리 한 3번 올려서 한 4.65%는 안 넘기게 만들 거야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아니야, 잘못 생각했어. 이거 일단 올려놓고 여전히 안 빠져? 자, 연준이 할 수 있는 거는 only one 가지야라고 하면서 또 점도표가 또 올라간다. 이러면 또 충격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오늘 생각한 부분. 또 빠지니까 또 갖다 대네요. 이게 지금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 연준에 대해서 모든 걸 지금 주가가 하락한 거는 연준의 의도대로 끌어온 거지 않습니까? 핵심은 이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 공급망 관리. 이 공급망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핵심은 미중 간의 무역 갈등에서 시작한 겁니다. 지난 2018년도부터 끌어온 이 여파가 계속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세계가 또 러시아와의 전쟁 때문에 공급망 파괴가 한 번 더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간 물가를 지금 공급망을 회복하면서 그러니까 답은 있습니다. 솔직히. 다시 예전처럼 사이좋게 지내면 됩니다. 그러기 싫은 거죠. 이제 기싸움도 나왔고 많이 컸네. 많이 컸다 아이가 중국 이러면서 이렇게 그냥 두면 안 되겠지라고 하는 쪽에서 이제 다원화되는 세계와 함께 나온 변화가 지금 핵심인 거죠. 근데 미국은 그냥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올라오는 경쟁자 중국 압박하고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러시아 이것도 그냥 대리전을 통해서 계속 압박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물가가 떨어질 수가 없죠. 이걸 다 감안하고 감수하고 경쟁자를 죽이겠다. 중국을 압박하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참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들 쪽에서 물가가 도저히 공급망을 통해서 잡을 수 없는 물가다 보니까 연준이 나서서 그냥 아예 싹을 자르는 거죠. 계속 수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짝을 자를 정도로 지금 금리를 끌어올리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물가가 그렇다고 해서 좀 쉽게 끝날까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제 에너지 가격들이나 또 식료품 가격과 관련된 이제 곡물 가격들이죠. 이게 지금 또 하나의 변수로 자리 잡아 있는 상황들에서 이게 쉽게 안 밀리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지표들 여전히 뭐 0.1씩 하락하는 거 이거 바라보려고 저희가 지금 모든 게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이 사실이 조금 서글프고 거기다가 또 잘 흔들리지 않을 거고 이런 상황 쪽에서 괜히 에너지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렌트비와 부동산이 좀 꺾이려고 보여지는 것 같은데 이쪽이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이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감은 계속 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결론은 모든 건 연준에 달려있다 라고 밖에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이게 과연 한 뭐 4.6 아니면 5% 정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기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5%대가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에 뭔가 이 큰 변수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5%대가 넘어가게 되면 거의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가 그러니까요. 항상 어떤 큰 사건이 터졌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연준이나 미국 입장은 차라리 그런 우리 쪽이 아니라 다른 쪽도 쉽게 말씀드리면 양털깎기죠. 양털깎기가 다른 나라에서 그것도 약간 선진국쯤 되는 나라에서 아니면 경쟁자면 더 좋고 이거 미묘한 겁니다. 네.
뭔가를 터지기를 바라는 심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뭔가 그쪽에서 엄청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번 싹 어떤 정리가 되고 그를 통해서 물가도 안정되는 기조가 나오면서 뭔가를 음모론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는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영국도 한번 이렇게 훅 들어가 봤던 거고. 근데 거기서 미국이 할 건 없죠. 그냥 또 다음은 중국?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면서 미국의 입장은 오히려 달러 강세도 우리한테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기업들도 그동안 그만큼 벌었으면 됐어. 좀 고통을 감수해라. 하지만 물가 잡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달러 강세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좋은 거죠. 근데 그것도 또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마냥 좋은 게 아니라 또 한국과의 또 통화가 특히 이런 무역 수지가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은 나라에서 강세로 간다. 그게 썩 또 좋은 측면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입장은 연준의 과연 그럼 앞으로 선택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쪽에서 지금 또 하나 연준의 선택과 앞으로 이제 다가올 것 중에 하나가 요거죠. 경기 침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내년에 경기 침체가 들어온다.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미국의 입장에서는 재무장관이나 행정부 입장 쪽에서는 와도 약할 거야.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안 잘릴래. 네. 정치인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재정 정책을 담당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말로는 그래야 되겠죠. 뒤로는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압박들이 심하냐 안 심하냐에 대한 첫 번째 저희들한테 직접적인 파장은 어디로 옵니까? 기업 실적들로 오겠죠. 그래서 기업 실적들이 침체에 따른 변화, 특히 P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P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환율 효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고민도 하겠지만 Q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마 지금 생각보다 빠르게 하락한다. 그러면 실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미국 입장으로 보면 미국 빅테크 기업들 P도 지금 환율 때문에 워낙 달러 강세 때문에 이제 떨어지는 입장인데 그러면 Q까지도 위축된다. P와 Q가 동시에 위축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실적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 좀 도움이 된다고 하게 되면 코스트죠. 코스트는 그동안에 물류비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인건비는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인건비는 올라갔는데 물류비가 떨어졌다. 뭐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거의 약간 저희식으로 쌤쌤이라고 하더라도 나머지가 이제 어떤 식으로 들어오느냐가 실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나오면서 지금 저희 실적 시즌을 바라보는 저희 입장은 예전에 빅테크 기업들 바라보게 되면 이 정도네 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반응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실적도 지금 중요한 변수가 돼 있다라는 부분들 이것도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요 상황 이제 국내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조금 바뀌고 있는 게 반도체주에 대한 강세입니다. 이거를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나스닥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나스닥 주봉을 본다. 음봉입니다. 뚜렷하게 음봉으로 나오면서 못 버티는 현상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이게 지금 코스피를 본다. 코스피를 보게 되면 지난 2주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양봉입니다. 네. 이런 데서 열리려고 가셨군요. 양봉 대표님. 네. 근데 이게 패턴이 이제 과거처럼 이제 바닥을 찍는 과정에서 나오는 양봉의 힘이라기보다 너무 각도가 깊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좀 조절하려고 하는 의도가 큰 지금 양봉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양봉의 힘을 바탕으로 했던 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몇 가지 좀 찾아봐야 될 부분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쪽에서 변화가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봤을 때 삼성,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게다가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시총 1, 2, 3, 4, 5위 중에서 1, 2, 3, 4가 IT 쪽에서 뭔가 변화를 받쳐준다. 또 하나 삼성 SDI까지 있죠. 요거까지 있게 되면은 상위 쪽에서 차지하는 거 볼까요? 그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합치게 되면 지금 거의 이게 300조, 400조 가까이 됩니다. 거기다가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하게 되면 440조. 거기다가 만약에 480조, 거의 500조 가까이가 지금 반도체 쪽에서 나오는 거죠. 게다가 LG에너지솔루션까지 2차 전지 우리도 좀 도와줄게. 그러면은 거의 600조까지. 이렇게 되면은
시가총액 기준에서 한 3분의 1 가까이가 20%에서 30% 가까이가 여기서 나온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수와 관련된 플레이를 한다. 지수 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지금은 딱 그거 봐야 됩니다. 반도체겠죠. 네, 그리고 또 이 동향들이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에 대해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거는 예전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쪽에서 영향을 키웠다. 자동차 쪽도 있다라고 하는데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지금 합쳐서 50조 내외로밖에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시총 전반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예전만큼 그렇게 위상이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쪽은 뒤로 가고 그러면 지금은 반도체 쪽만 본다는 얘기인데 반도체가 뭐 왜 바뀌었어요? 이거 괜찮아요?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가 많이 또 나올 수 있는 시점이죠. 왜냐하면은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올라오는데 좀 불안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올라온 거 가지고도 좀 걱정이 되는 시기고 또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는 아니 저건 저 급등주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근데 완전히 지금 교과서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이닉스만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를 보는데 이게 지금 패턴만 볼게요. 저점을 찾았다. 저점도 어디서 찾았냐면은 긴 시각으로 보게 되면 월봉에 어디서 찾았냐면 딱 이것도 약간 교과서적인 기술적인 패턴 쪽에서도 교과서적입니다. 여기까지 내려오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그 안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전환되는 과정. 이게 8만 원인 거죠. 네. 또 바닥 찍고 올라가니까 이런 얘기 드리네요. 근데 월봉상에서는 변화가 나왔다는 부분들, 그리고 또 긴 시각은요, 뭐 PBR 0.8배 뭐 이런 것들도 나오긴 나왔는데, 그리고 나오는 패턴을 보게 되면, 너무 많이 빠졌다, 우르륵 하고 달려가면서 중기저항권에 딱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보통은 중기저항권 때 들어오게 되면은 갈 듯 말 듯 하다가 또 무너지고 했던 게 지금까지 여러 번 나왔던 패턴입니다. SK 하이닉스는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되나 마나 했던 데에서 계속 추세 하락 보이면서 들어왔던 가격대. 이거 보게 되면 참 고생 많이 시켰던 종목이죠. 근데 멈칫멈칫하다가 의외로 가볍게 중기 저항선을 돌파하기 시작해요. 이거 뭘까? 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게 지금 국면이죠. 저도 한 9만 원대 이상에서는 무리하지 말자란 입장으로 보는데 그렇게 해놓고 한 또 5%가 더 올라갑니다. 뭐 이렇게 있는 상황들이죠. 근데 이게 내용적으로는 뭐 다 아시는 얘기들. 제일 핵심인 거죠. 그러면 혹시나 우연찮게 계속 물 탄다 가다가 9만 원대 밑에서 뭐 8만 원대 초반이나 이런 데서 샀던 게 있다. 지금 최근에 샀던 게 수익이 나기 시작한다. 기분이 좋죠. 이거가 어떻게 끌어갈까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포트가 중요합니다. 현금을 갖고 있다. 현금이 아직까지 충분히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마 바로는 못 갈 것 같아요. 아직 업황들이 단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또 앞으로 한 분기, 두 분기 더 바닥을 논한다 그러면 최소 내년 1, 2분기 정도까지 가봐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닥을 논하는 시그널이 다 아시는 것처럼 수요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변화가 나와야 수요가 회복돼야 지금 이 정도까지 보고 재고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재고가 탁 살아납니다. 재고가 꺾이겠죠. 요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완전 저점이다라고 집은 아직 모르는 상황들이죠. 그게 이제 나오게 되면 내가 계좌에 현금이 많다. 그러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계속 떨어질 때마다 줍줍 계속 가능한 것 같고요. 현금 없는데 우연찮게 잘 들어가서 지금 수익권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움직임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트레이딩을 좀 하시는 관점 쪽으로 봤다가 대응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왜냐면 지금 시장에서 이런 취약한 시장에서 주식만 가지고 모든 걸 다 베팅하기는 너무 힘들고 제가 힘들다는 표현 중에 가장 핵심은 몸과 마음의 건강입니다. 네, 이거 없이는 이 얘기를 실감을 제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게 되는 얘기는 혹시 저처럼 트레이더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제가 쓰는 트레이더는 뭐 저는 뭐 장기, 중기, 단기 돈 되는 거 다 하지만은 단기 중심으로 하는 트레이더들은 저희가 보통 보게 되면 스트레스나 시장에서 집중도나 이게 상당히 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때 제가 참 저렇게 매매하면 어떨까 하면서 쫓아다니면서도 매매 투자 아이디어 많이 얻고 따라해보려고 했던 이런 거성분들이죠. 거성분들, 네, 이런 분들이
지금은 그때 너무 머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럴지 몰라도 각종 병은 다 안고 계세요. 그러니까 돈은 벌으셨을지 몰라도 지금 그러니까 연세도 이제 다 60대 넘으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진짜 한때는 참 와, 매매에 대해서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구나. 그리고 집중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그때는 이제 증권사였으니까요. 블라인드를 내립니다. 어두컴컴하게 해서 거기서 하다 보면 시력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대부분 지금 소식 들어보게 되면 다들 지병이나, 이게, 이런 거를 안고 계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끔가다 하신 얘기는 그거예요. 아, 좀 약간 몸 챙길 수 있었을 때 왜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시장에만 올인하다가, 물론 내가 기법이나 내가 보는 시장의 안목은 지금도 많이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여기 앉아 계실 수가 없어요. 허리 아프신 분도 계시고, 거기다가 뭐 앉게 앉아 계시면 다리가 이걸 뭐라 그러죠? 원인을 모른대요. 다리가 퉁퉁 붓는데요. 이런 분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다 결국에는 저희 몸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러다가 한의학 공부까지 하게 생겼어요. 네, 아무튼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몸, 마음 다스리는 게, 마음이 몸을 또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상당한 충격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또 그래서 제가 물론 손절이 그렇게 남의 돈을, 여러분들 가족분들 돈을 손실 확정시키고 자꾸 해체를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해보니까 이 타격이 너무 크고 그에 따른 이제 몸이 못 따르고 하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 이게 아닌 것 같아서 더 이런 얘기 드리고요. 솔직히 돈은 시장 좋아지면 또 벌면 됩니다. 근데 몸은 못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처지지 더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는 생각들이, 주식은 일단 만약에 이런 트레이더도 마찬가지겠지만 될 때 강하게 집중해서 더 100을 벌 거를 150 버는 게 낫지. 지금은 이런 안 좋은 구간에서는 한 50 깨질 걸 적어도 40, 30으로 깨져서 방어하는 게 제일 좋구나 라는 생각을 이 K 증시에서, 아주 매운맛 K 증시에서 너무 많이 느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손절 얘기 나오면 뭐 아직도 보니까 어느 사이트엔 뭐 그런 얘기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저런 8.15 매일 나오는 저런 인간도 우리한테 손절을 권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변함없습니다. 손절 못할 것이면은 주식 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는. 그럴 마인드가 없이 주식하셨다가 더 큰 손해보고 결국에는 아무도 모르게 저 밑에서 손절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개인들의 패턴이었고, 개인들의 패턴이다 보니까, 네, 그만하겠습니다. 뭐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냥 중요한 거는 내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8.15 모니터이 8시, 9시에 끝나죠? 그러면 운동을 좀 게을리한 것 같아. 그러면 9시에라도 한번 나가서, 아직까지는 나가서 운동하실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산책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왜 또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반도체주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1차 바닥은 나왔는데 이제 나머지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 그러면 다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난 바닥을 깰까? 아니면 또 패턴이 너무 강해지고 있는데 이거를 보고 그냥 쭉 하고 V자로 갈까? 근데 지금 저항은 나와 있는 게 뚜렷하거든요. 한 10만 원대 정도까지 들어가게 되면 좀 힘들어. 나 좀 목에 찰 것 같아 라고 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10만 원대 부분에서 버틸까? 뭐라고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생각보다 아마 실적 자체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닐 거예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감익된다. 그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속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때를 노려보는 게 좋겠다는 쪽에서, 역시 저는 이번 사이클, 만약에 이번에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바닥을 찍고 내년을 보는 사이클을 본다. 먼저 찾아야 될 거는 반도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으로도 한때 뭐 텐베거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여러분들한테도 얘기를 드렸던 부분들이 솔직히 눈에 보여서, 이거는 지금 사서 내년 가져가게 되시면은 이 가격은 아닐 겁니다 라고 말씀드릴 종목들은 보입니다. 보이고 지금 찾다 보니까 요즘 거의 이러다가 반도체 하위 따겠어요, 저. 네,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또 좀 공부했다고 이게 이런, 죄송합니다. 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보다 보니까 반도체 쪽 막 찾다 보면은 저희 같은 이제 문송한 사람들,
네. 무역학과 나와서 이런 사람들은 너무 힘듭니다. 네. 특히 그림 한 장 딱 나와서 이거 하나로 설명하기 시작하는 영상 보고 있으면은 딱 3분 집중.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용어 나오면 막 구글 검색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면서도 검색하고 있고, 그러면 껐다가 검색하고 다시 보고 그러면은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한 7분, 8분 정도 되면은 에이씨, 그냥 뭐 이렇게 머리 아픈 거 보고 있어. 그냥 여행 유튜버나 보자. 뭐 이러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하죠. 근데 지금까지 생각하고 찾아본 결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는 넘사벽입니다. 솔직히 아직까지 뭐 TSMC가 파운드리 쪽에서는 뭐 강자라고 하는데, 만약에 수율만 맞춰서, 그리고 또 지금 삼성전자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삼성전자는 뭔가 내부적으로 좀 불협화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거는 뭐 그냥 제 생각입니다. 과거에 이건희 회장께서 계셨을 때는 약간 일사불란한 측면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이어지다 보니까 구심점들이 이쪽으로 가는 건 맞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재용 부회장이 그래도 지금까지의 업적하게 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였으니까 삼바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키우는 과정 쪽에서 약간 반도체에 대한 장악력 아니면 집중력, 이게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서는 기술 개발이나 특히 많이 여전히 기술에 대해서는 끌고 가고 있는 거는 좀 맞는데, 어떤 의사결정력이 좀 다변화돼서 이거를 딱 모이는 게 좀 어려워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제 걱정을 해야죠. 무슨 삼성그룹 걱정을 합니까? 그래서 그런 쪽 보면 기술은 여전하다라는 쪽에서 아마 그 기술의 본격적인 부분들은 지금이 아니라 이제 칼을 갈고 닦고 있겠죠. 폭발할 때 거기서 이제 변화가 나오겠죠. 그런 거 생각하게 되면 역시 체크하긴 해야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삼성도 마찬가지겠지만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과 함께 나오는 변화를 생각했을 때는 저는 기술력이 발달하게 되면은 뭐가 따라오죠? 그 기술력을 서포트할 수 있는 소부장들이 따라와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그대로 다만 삼성전자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럼 그게 보다 보니까 우리 미세화 공정 가기 시작하는데, 그걸 그러니까 미세화 공정 쪽에서는 철로 회선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미세화시키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뭐 식각이나 또 애칭이죠. 그런 쪽에서 이거 좀 더 공부했다고 죄송합니다. 네, 이런 쪽이나 또 나오는 공정상에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또 미세화하면은 기승전 EUV입니다.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이제 2027년 가게 되면 1.4나노까지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TSMC가 이번 실적에서도 5나노에서 이만큼 우리 실적 나왔어요. 박수 쳐주세요. 그런데 주가는 훅. 네, 그런 상황들이지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3나노 가지고도 이제 경쟁할 텐데, 다들 아마 삼성전자도 수율이 안 나와서 그렇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정상화 됐었을 때 나머지 여기 혜택받을 기업들, 이런 것도 지금도 나와요. 올해도 안정적입니다. 실적은 안정적이란 얘기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플랫한 게 아니라 안정적인 성장입니다. 이거 보여줄 회사들이 많다라고 생각 들어서 저는 여전히, 근데 지금 바닥이 안 잡혀 있다고 생각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족분들한테 요거 사보세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잘못하다가 그래? 이거 지금 사서 1년만 기다리면,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베팅하고 그냥 계좌 안 봐. 이렇게 하는데 또 주가는 뭐 혹시 신용 쓰실까봐. 저는 이런 거 불안해요. 이런 상황에서 신용 쓰시면 안 되는데, 아니면 그래? 8.25 맨날 보는 저 안경 쓴 저 아저씨, 오케이, 내가 미를 보겠어. 매일 나오니까. 그러면서 또 엄마 돈 있으면 좀 줘봐. 이거 내년 가면은 엄청나게 어려울까? 아빠 수익나면 엄마 반 줄게. 그래서 마더론 이런 거 막 쓰시거나 파파론 쓰시거나 이렇게 된 거를 저는 또 그러면 원하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봐야 되겠죠. 타이밍을 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지금의 탈출구는 또 반도체 쪽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워낙 또 사이클이 바닥이니까요.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반도체는 관심 있게 보자. 하지만 지금 이런 어지러운 구간 쪽에서 SK하이닉스 따라간다고 해서 좀 도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9만원대 이상에서는 저항이라면서요. 그러셔도 주가를 누가 알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 안착하고 돌아가는 거 참 대단한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서 따라가서 한 5% 더 수익 내자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그럴수록 만약에 그러면 반도체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가 강하다. 그럼 차라리 그냥 지금 보고 있는 소부장 계속 더 챙기고 트레이딩 하려고 해요. 그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종목 리뷰는 그냥 뭐 이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험난한 시기에 종목들 가지고 뭐 이건 여기서 이렇게 왜 이렇게 이거는 뭐 그냥 그럴 것 같고요. 그냥 혹시나 이런 관련된 쪽에서 궁금하시다. 그러면 또 지금 채팅창에서 열일하고 있는 제 로봇, AI, 아바타 이쪽한테 문의하시게 되면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 뭐 댓글도 다르시면은 잘 해라. 요즘 보니까 좀 떨어진다. 텐션 떨어지는데 좀 조심해라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서 말씀해 주시면 이왕이면 실시간 채팅 같이 들어오세요. 그냥 특별히 일 없으시다. 그러면 주간 단위로 좀 정리도 하고 저 사람은 일주일 내내 나왔는데 마지막 일주일에는 무슨 얘기 할까 들어보시려고 찐시황은 꼭 들어오시는 걸로 약속. 네, 네, 그렇게 보고요. 종목은 종목 얘기를 많이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시장 흐름들이 이럴 때 종목이 이게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하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 대표님하고 얘기하실 때도 시장 얘기 좀 더 많이 하고 우리가 어떻게 마인드를 가져와야 될 것인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쪽을 이번 주도 많이 얘기 드린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 얘기는 뭐 수급 들어온 것들도 그냥 얘기 못하고 그냥 훅훅 들어갈 때가 많았죠. 왜냐면 종목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들이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궁금하신 거 채팅창 올려주시면은 네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누워 있네. 이제 일어나서 AI 똑바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겁니다. 지금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반등 쪽으로 계속 살짝 무게를 두는데 여의치 않네요. 여의치 않는데 그나마 반도체가 살고 2차전지가 살면서 미국보다는 약간 좀 고개를 좀 들어주려고 하는 현상, 이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나머지 그 반대에 있는 쪽들, 그래가지고 중소형주, 그동안 뭐 태조, 이방원, 그리고 또 나머지 성장주 이쪽에 있는 단들은 또 무참하게 사그러지려고 있다 보니까 이게 또 한쪽이 살아야 한쪽이 이렇게 되는 현상. 그럼 반대로 보게 되면 반도체가 주춤하거나 좀 흔들려야 나머지 쪽으로 또 이쪽 너무 빠진 거 아니야? 라고 좀 들어오는 과정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또 이 시소 게임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 이것도 좀 연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자체적으로도 실적 시즌이 들어오다 보니까 다 떨고 있다는 거, 이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여전히 보수적 관점에서 말씀드린 큰 시각은 그겁니다. 지금 반등이 들어온다, 반등을 노린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반등 쪽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게 제 심정이고, 만약에 또 지난번 2250이나 2300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이제 go! 라고 볼 수 있는 환경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렇게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반등한다라고 하게 되면 살 거 없을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팔 거 없을까? 그렇게 해도 손해가 크게 남는다고 하더라도 좀 손해폭줄에서 팔 거 없을까로 보는 게 지금 당장은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최대한 몸 사렸다가 될 때, 그러니까 지금 50% 내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요즘도 보니까 바이오주 난리더라고요. 바이오주 난리인데 그나마 되는 신라젠 네, 언제 한번 기회 되면은 바이오주에 대한 제 뷰를 말씀드리는데, 이게 또 바이오주로 웃었다 울었다가 2015년, 14년도, 15년도부터 뭐 이만큼 벌었다가 다 날렸다가 그 갖고 있는 돈 또 요만큼 쪼그러졌다가 또 이게 한 서너 번 되게 되면요, 바이오주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그냥 그래 움직이면 단단하지 뭐 라고 생각밖에 안 듭니다. 잘못 걸리면 내 계좌 반토막은 기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결론적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업황이나 섹터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단기적으로 지금 움직일 때 대응하는 정도만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시점은 일단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안정이 될 때 하자라는 쪽으로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가 할 일은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시장에 대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런 때 지금 내가 만약에 바닥이 잡히게 되면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어떤 현금을 모아가는 과정, 아니면 그러니까 계좌에서도 현금을 좀 모아야 되고요. 아니면은 내 개인적으로도
현금을 모으는 과정, 어차피 지금 모든 자산이 다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확보한다든가 이것도 자금 확보하는 것도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만약에 현금을 모은다. 저희는 일개미 있지 않습니까? 네. 열심히 채굴을 해서 현금 채굴입니다. 네, 현금 채굴하는 과정들 열심히 일하고 혹시나 연말에 그래도 어려운 사정에서 이번 올해는 괜찮으니까 회사에서 보너스 나오지 않을까 챙겨놓으십시오. 챙겨놓고 예전에는 보너스 받으면은 이거 한번 와이프한테 가방 백 한번 얼마 한다면 써라 1년 고생했다 이렇게 나가시지 마시고요. 그냥 일단은 더 큰 백을 사주시거나 더 큰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지금은 그것도 챙겨놓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꽤 그래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한 뭐 4%대까지 올라오는 이자율을 보면서 은행이나 뭐 저축은행 단기 쪽으로는 뭐 저축은행 하지 마세요. 네, 근데 이런 쪽도 일단 킵해놨다가 여차하면 들어올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시면서 지금은 현금 관리도 그러니까 내 포트폴리오 관리도 전체적인 자산에서요 한번 하시면서 기회를 찾는 게 중요하겠지.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원래 언제 올라오나 이렇게 보시기에는 아직은 그게 시기적으로는 좀 아니다 라는 것 쪽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어려운 시장 쪽에서 오늘 뭐 별 얘기 없네 라고 지난주도 그러더니 또 날로 네, 그게 아니고요. 그걸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 드렸는데 날로 먹진 않습니다. 예, 그렇게 몇몇 분들 네 이제 다 알고 계십니다. 네. 솔직히 그랬어요. 2주째 안 좋은 시장에서 저희가 이게 그러면 됐고요. 언젠가 시장이 좋아지면 이 종목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더 날로 먹는 사람들이죠. 네. 지금은 저희 마음 갈라야 됩니다. 이 거칠어진 마음. 잘못하면 누가 훅 불면은 바스락거리면서 날아갈 것 같은 이 다 타진 시커매진 저희 마음. 이거 챙기는 게 가장 먼저고요. 여기로 인해서 몸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이럴 때 더 건강 챙기셔야 됩니다. 운동 열심히 하시고 산책 가셔야 될 것 같고 몸에 좋은 거 더 드셔야 됩니다. 차라리 그냥 좀 손절해서 출금에다가 몸에 좋다는 그 눈물의 삼계탕일지라고 하더라도 그런 거 챙겨놓으세요. 나중에 집중할 때는 정신없어서 이제 또 매매하고 이제 갈 때는 정신없어서 저도 시장 좋으면 못 나올 것 같아. 매매하는 게 낫지. 이건 아니고요. 예. 해야죠. 여러분들과 같이 또 8.15 머니톡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좀 방송이 되기 위해서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나 이제 지겹습니다. 이제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다 때가 있겠죠. 네, 그때를 기약하면서 지금은 몸 챙깁시다. 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주말도 마음은 불편하지만 건강 챙겨야 되겠죠. 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도 머리는 많이 아프겠지만 화이팅을 외치면서 오늘 마감을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수 저자님 2021년도에 13억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벌 수 있었을까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머니톡에서 8.15 캠퍼스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제까지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너무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으로 실전에 들어가서 돈을 잃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분들,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금까지는 돈을 잃었더라도 앞으로는 자신만의 어떤 투자 원칙을 세우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8.15 캠퍼스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맞는 투자법과 관련해서 단기 매매 혹은 초단타, 장기 투자 혹은 스윙 여러 가지의 방식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투자를 하는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그 자금의 성격이 어떤지에 따라서 가장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 방식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다양한 투자법들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나에게 맞는 투자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이 아닌 실제 투자에서 큰 수익을 내신 분들, 자신만의 어떤 기법 혹은 투자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방식은 장기 투자일 수도 있고 스윙일 수도 있고 단기 매매일 수도 있는데요. 각 분야에 정말 특화된 어떤 실적을 가지신 찐 투자자, 찐 고수라고 볼 수 있는 분들, 이러한 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 특히 한국 주식시장의 데이터들을 훤히 알고 있는 거시적 관점으로도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들도 8.15 캠퍼스와 함께 합니다. 이번 8.15 캠퍼스에서 첫 번째로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은 2021년 시장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그 시장에서도 매달 1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신 13억 이상의 수익을 낸 찐 고수시죠. 단기 매매로 그러한 수익을 내신 분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자신만의 원칙으로 종목을 발굴하는 기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분의 교육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현재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손해를 보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신만의 단기 매매 투자 원칙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즘 우리 김정수 저자님 인기가 아주 커지고 있는데요. 네. 댓글 보니까 깡통 형님으로 불리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인기 체감하고 있으신가요? 아, 예. 저도 뭐 댓글도 보고 전화도 여러 번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제 책을 그 10번 이상 읽었고 유튜브를 뭐 몇 번씩 보셨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무려 그 200만 횟수가 넘어갔고 오늘자로 보니까 230만 횟수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헬스장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 뭐 이러신 분까지 계셔가지고 예,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고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네. 이번에 교육과정을 만드시죠? 네네. 가지고 계신 그 투자의 노하우를 네. 정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네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네네.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아, 이게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지금 워런 버핏도 90살이 넘으셔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식 투자는 마우스만 클릭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누구든지 나이가 100세가 넘어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젊은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최소한 뭐 30, 40년 이상, 50년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가도록 그렇게 책을 썼고 또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이제 나와서 했는데 그것만으로 조금 부족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성실하게 이수하시면은 누구나 1시간 안에 좋은 종목을 고를 수가 있고 또 나만의 필살기를 갖추어가지고 평생 그 낚시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깡통을 무려 12번이나 쳤지만 13번째 성공하고 14년도에 무려 13억 이상의 돈을 번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와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도 저를 믿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분들에게 꼭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가르쳐 주고 싶다, 도움을 주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그럼 물론 이제 제가 하루에 200개 종목을 12분의 1차로 이렇게 고를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성실하게 잘 이수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로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네. 또 단기 투자 혹은 네. 단타를 통해서 돈을 벌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 김정수 저자님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네네. 수익을 내신 거잖아요. 네네, 13억을 그렇습니다. 보신 건데 네네. 그 단기 매매의 그 기간, 그러니까 네.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언제 파시는지. 네네. 제가 이제 주로 장대 양봉이 형성된 그 세력이 돈을 넣은 그런 종목을 위주로 특히 또 그 턴어라운드 된 그런 주식만 사서
그 이익이 한 플러스 10% 정도 나면은 매도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누적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 네네. 프로그램에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네네. 한국 시장에 특화된 단기 매매 네네. 트레이딩 방식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이제 그런 거가 맞지 않았었고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그 또 한국 주식 시장 상황상 단기 매매가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단기 매매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단기 매매 투자에 적합하다고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들의 90% 이상은 단기 매매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그 성격이 그 빨리빨리 문화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단기 매매는 비교적 단타나 초단타보다는 느리지만 며칠만 해도 승부를 볼 수가 있고 평균 보유 기간이 장이 좋을 때는 뭐 1개월에서 2개월밖에 안 되고 또 뭐 장이 이렇게 요새같이 안 좋을 때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잡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 성향하고 딱 맞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 단기 매매로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에게 네네.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건가요? 그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종목 1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5만 건 이상을 거래하면서 제가 물렸던 거를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그 12가지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또 반드시 사야지 될 종목 유형도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이 24가지가 있는데 이 24가지가 제 책에는 아쉽게도 한 가지 종목씩밖에 그 예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종목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결과는 어땠는지를 차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제 책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그 200개 종목을 1개에서 5개 정도 좋은 종목으로 추리는 과정을 거의 축약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반 분들이 책만 보고 쫓아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200개 종목을 일일이 하면서 이 종목은 왜 선택이 되고 이 종목은 왜 선택이 안 됐는지 그런 거 원인과 그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몇 번씩 보시다 보면은 스스로 그런 능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VOD 네. 강의만 보고 배운다는 게 쉽지 않다. 하다 네네. 보면은 생각과는 다른 네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상만 보면서 과연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네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라이브 방송으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직접 소통을 하면서 궁금증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을 마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5 캠퍼스를 통해서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종목 선정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내 특급 비밀인데. 내가 이 공개 방송이라 갖고 수익률을 제대로 얘기를 못 하는데 이제 유튜브에 나서도 그래서 내가 뭐 한 20% 30% 이상 그렇다는데 사실 내가 며칠 전에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이제 그 수익률을 따져 보니까 한 70% 이상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는 사실 수익률이 100% 이상이었어.